여러분 벅찬 감격에 잠 못 이루셨죠? 네, 역시 축구공은 둥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이긴 멕시코를 이긴 스웨덴을 이긴 독일을 우리가 이겼습니다. 역시 확률은 숫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의 가능성을 우리는 100%의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역시 눈물은 보석처럼 빛이 났습니다. 명불허전 손흥민, 슈퍼스타 조현우, 마음고생 장현수, 그리고 하나 된 대한민국의 눈물. 16강 진입은 못했지만 그 이상으로 기쁜 2018년 6월 28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의 김복준 연구위원, 백성문 변호사, 허은하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그리고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새벽에 출근하니까요. 보도국에서 정말 이 얘기가 그냥 꽃을 피웠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우리나라와 독일과의 경기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이길 확률은 5%에 불과하다. 이기기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이 영국의 한 베팅 업체는 독일이 우리나라를 7대 0으로 이길 확률이 우리가 독일을 2대 0으로 이길 확률보다 훨씬 높다. 네. 이렇게 분석까지 했었는데 네, 어디서 7대 0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어제 보셨던 대로 네. 우리나라가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이라고 할 만한 이제 결과를 이뤄낸 겁니다. 네. 전반 후반 내내 이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다가 이제 그 후반 추가 시간에 김영건, 손흥민 이제 선수가 골을 이제 득점을 하게 된 건데요. 네. 멕시코가 스웨덴 이겼다면 16강까지 이제 노려볼 법했는데 아하. 아쉽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는 이 경기만큼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니까요. 잘 싸웠다. 이런 맞아요. 반응이 많이 보이고 네. 있습니다. 어제 이제 많은 분들 뭐 집에서 시청하신 분들은 저 어제 집에서 그냥 이 주위 분들이 와 하면서 그냥요 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광화문 거리에서도요 거리 응원을 펼치신 분들 정말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네, 4년 뒤에 또 이수공 선수들이나 젊은 선수들이 많이 투입되어서 펼쳐질 경기가 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16강 진출은 못했는데 너무 잘 싸워줬고 수비가 계속 불안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너무 잘해줬고 또 네, 이렇게 감격의 2대0 승리, 독일의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 F조, 우리가 속해 있던 F조 네 나라의 희비도 갈렸잖아요, 홍순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1위로 스웨덴이 1위로 올라가게 됐고 2위로 멕시코가 16강에 올라가게 됐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승점 이런 걸 다 계산을 했을 때 조 3위가 됐고요. 아하. 독일이 조 4위가 되면서 네. 사상 최초로 네. 16강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 월드컵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뭐 트위터 상에 보면 각 나라별로 어떤 그런 느낌을 그대로 드러내는 뭐 트위터 내용들이 올라왔다는데 어떤 내용들이 올라왔어요?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까? 독일 축구 대표팀 트위터 네. 가보면 요즘 뭐 독일에서 외질 선수가 너무 잘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트위터 그 가장 메인 화면에 이 외질 선수가 이 탄식하는 모습이 이제 실렸고요. 아하, 그 이 밑에는 모습이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 밑에는 이 팬들이 그래요? 네. 망연자실하듯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멕시코가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겼기 때문에 멕시코가 16강에 진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멕시코가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네. 굉장히 고마운 잠시만요. 마음을 네네. 많이 표현하고 홍순빈 있다고. 잠시만요. 자, 현장 연결해 볼게요. 네네. 상속세는 왜 안 내신 겁니까? 검찰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횡령과 배임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조현아 씨 변호사비 의혹도 나왔던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직원들이 퇴진 요구하고 있는데 회장직 물러나실 생각 없으세요? 퇴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조용을 부르라! 국민을 살리기가 살인마 조용을 부르라! 법규자 조용을 부르라! 50년 동안 국민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수백억 원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조금 전에 검찰에 불려 나왔습니다. 포토라인에 섰던 모습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어차피 잠시 뒤에 해볼 생각이었으니까요. 이 모습은 저희가 잠시 뒤에 축구 얘기 해본 다음에 왜냐하면 또 이 월드컵 열기 우리가 또 한번 또 정리해야 되니까 그 얘기 해본 다음에 바로 조양호 회장 얘기, 소환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그 뭔가 각국의 분위기 전했는데 한번 마저 이 얘기 해주시죠. 네, 멕시코 축구 팬으로 추정되는 한 트위터 그 계정에서 이제 올라온 글인데요. 네. 멕시코 사람이 올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라시아스 코리아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국 고마워요. 아, 그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그림까지 네. 편집을 해서 올렸는데 그 솜브레로라고 하는 멕시코 전통 모자를 쓴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캐릭터가 멕시코 국기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네. 한국 국기,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편집을 해서 이제 같이 올린 장면까지 지금 보시는 대로 같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거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 이유는 멕시코 이 전통 모자 쓰고 솜브레인가 그거 쓰고 멕시코 국기 아니라 대한민국 태극기를 들고 있다는 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가 독일한테 대부분 뭐 아까 외국 베팅 업체는 뭐 7대 0으로 독일이 네. 이길 확률보다 우리나라가 2대 0으로 이길 확률이 적다고 뭐 그렇게 베팅을 했다고 하는데 네. 당연히 진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네. 제일 중요한 건 멕시코가 스웨덴을 이기면 우리나라가 이제 독일을 2대 0으로 이기면 이제 우리나라 16강 간다 그랬잖아요. 문제는 멕시코가 지금 멕시코 못 가는 상황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기지 않았으면 멕시코가 스웨덴한테 예상보다 훨씬 크게 졌어요. 아. 3대 0으로 져서 맞아요. 3대 0 졌잖아요. 예, 그냥 탈락이었는데 여길 보니까 갑자기 우리나라가 독일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보니까 두산 베어스에 뛰었던 멕시코 선수 중에 칸투라고 있어요. 아, 네. 그 선수는 이제 멕시코 국기 중에 가운데가 하얗거든요. 네. 거기에 우리나라 태극 문양을. 아, 멕시코 정말 떨어질 위기였군요. 아, 그냥 저는 나간 줄 알았더니 어제 스웨덴에 0대 3으로 대패를 했어요, 멕시코. 그래서 정말 침울해 있다가 한국이 독일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우와! 아까 뭐 그라시아스인가 뭐라 했다고요? 뭐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코레아 네, 뭐 이렇게 아하. 썼습니다. 네, 와, 정말 땡큐 코리아, 대한민국 감사해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김복진 의원님 정말 희비가 엇갈렸던 어제 밤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언젠가 한번 우리나라도 또 그 뭐 진출할 때 일본하고 이란하고 뭐 이라크하고 할 때 뭐 10몇 초 남겨놓고 그 이라크 선수가 헤딩 슛 해가지고 우리가 도하죠, 도하. 네, 도하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벌떡벌떡 뛰던 모습이 생각나는데 네네. 어제 뭐 멕시코도 거의 같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지나서 생각하니까 스웨덴한테 멕시코가 3대 0으로 질 정도면 우리나라가 멕시코는 충분히 잡을만 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따지고 보니까 우리 F조에서는 스웨덴이 제일 강팀이었네요. 네. 근데 우리가 그 노선 설정을 잘못했던 네. 것 같아요. 스웨덴을 제물로 삼고 나머지는 네. 비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자고 했던 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 아마 그 전략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은데 네. 야간 뭐 저는 이거 16강 못 갔어도 네. 명실공히 피파 랭킹 1위,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한다는 그러니까요. 독일을 네. 우리나라가 2대 0으로 꺾었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사실- 그러냐면 네네. 한번 꺾어본 경험은 두고두고 머릿속에 맞아요. 남아가지고 네. 다음번에 한국이 독일을 꺾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네. 예. 근데 사실 월드컵에서 독일을 만나면 독일이 항상 우리한테 고생을 했었어요. 아하. 옛날에 우리가 처음 90년도인가요? 우리나라가 3패로 탈락을 했지만 독일한테 전반 3대 0으로 지고 있다가 홍명보 선수하고 황선우 3대 3대 2까지 따라가서 맞아요. 독일 혼쭐 냈던 경험도 네. 있고 독일이 우리나라를 월드컵에서 만나면 이기긴 이겼는데 항상 이렇게 어렵구나. 힘들어 막 쉽지는 이렇게 이겼었어요. 그래서 네. 하여튼 저는 어제 아침에 그 뭐 방송에서 오늘 저녁 축구 어떻게 보실 겁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좀 힘들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적은 일어나라고 본다. 네. 저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본다 그랬는데 네. 어제 뭐 저는 기적이라기보다 어제 너무 잘 싸워줘서 네. 진짜 잘했어. 예, 이제 기적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네. 될 것 같다는 아하. 생각이에요. F조 결과는요, 물론 다른 조도 흥미진진합니다만 F조 결과를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말 누군가 누구를 잡아먹고 누군가한테 먹히고 지금 그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승부였어요. 홍수민 아나운서. 네, 그 이제 사진까지 또 이제 준비가 되어 네. 있는데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이제 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 그림을 보시면요. 어디부터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보면 독일을 이긴, 한국을 이긴, 멕시코를 이긴, 스웨덴을 이긴,
하면서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독일을 이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독일은 세계 랭킹 1위가 된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 세계 랭킹 1위를 이긴 나라가 된 거고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독일을 이기게 된 거고 그 두 나라를 모두 이긴 팀이 이번에 이제 스웨덴이 네. 되게 된 겁니다. 이게 아니, 독일이 스웨덴을 네, 2대1로 그렇죠. 이기게 이게 그래서 뭐든지 글로 배우면 재미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딱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타이밍 안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허 소장님 네네. 이번 월드컵 때 마음고생한 선수들 사실 어제의 승리로 사실 마음에 지금 짐을 조금이라도 덜었을 것 같아요. 네, 제 마음도 더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미안하고 짠했는지 모르는데요. 네. 특히 그 손동작에 저는 엄청난 짠함을 느꼈어요. 아하. 그 텔미 자세 혹시 아이고. 보셨습니까? 네네. 그 골 앞에서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모두 다 세상에. 손을 뒤로 해서 공차고 이번에 공을 넣었던 19번 우리 김영 네, 권 김영권. 선수도 네. 보면 이렇게 손을 뒤로 하면서 이렇게 맞아요. 달려가는 사진이 나왔는데요. 네. 얼마나 그 징크스가 있었으면 골대 김영권 앞에서 손을 움직이지 못했을까. 네. 그 짠한 마음과 또 인터뷰하는 모습 끝까지 제가 봤는데요. 네. 그 인터뷰하는 모습 우리 사나이는 울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울음 꾹꾹 참아가면서 그 인터뷰하는 두 선수 네. 그리고 우리 그 골키퍼를 지켰던 골대를 지켰던 골키퍼 네.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분은 어쩜 그렇게 차분하게 그러니까요. 차분하게 아내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네. 얘기 그리고 우리를 이제 아시안 선수권대까지도 지켜봐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요. 대구 FC도 물론 훌륭한 곳이지만 네. 세계에 내놔도 아깝지 않은 맞아요. 선수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서 그 김영권 선수의 수비하는 모습 보면서 앞서 허 소장 잠깐 언급했지만 텔미 자세라 그랬잖아요. 네. 이게 웃픈 얘기예요. 웃기지만 슬픈 맞습니다.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 뭐죠? 그 멕시코에서도 아니 그 우리 그룹의 이름이 뭐였죠? 그 원더걸스요. 원더걸스. 예. 원더걸스 노래 중에 텔미 춤이 그거예요. 저렇게 뒷짐지고 저거, 예. 텔미 테데테데테 텔미 하는 짠했습니다. 그춤 자세예요. 그래서 텔미 예. 자세라고 저렇게 웃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핸들링 반칙하지 않으려고 그렇죠. 뒷짐지고 텔미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비를 했다니까 얼마나 이게 웃픈 얘기예요. 정말 네. 이 정말 웃을 수만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도 마음고생 정말로 심했었는데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던 어제 경기가 아니었나. 세계 1위 전차 군단 독일을 2대0으로 누르고 그 1위를 짐 싸게 만들었으니 네. 정말로 대단한 대한민국 선수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잘했습니다. 그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제 네티즌 분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의고사. 수능 연달아 망치더니 사법고시 붙었다. 김국진 형님, 우리 결과를 총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1, 2차전에서 좀 친 거 그런데 네. 이제 마지막에 한 거 이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이제 이 그 축구를 보면서 저도 좀 운동 좀 해본 사람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장현수 선수가 굉장히 안타까웠었어요. 네. 사실 어찌 됐건요. 장현수 선수가 실력이 있고 없고 뭐 그거 떠나서요. 네. 우리가 객관적으로 장현수 선수가 부족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네.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그 포지션 내에서만큼은 장현수 선수가 최고이기 때문에 뽑혀서 나간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축구 수준이기도 하고 장현수 선수가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일부러 뭐 한 것도 아닌데 맞아요. 이거를 그 장현수 선수 그 개인을 비판하고 뭐 이 저 진짜 심한 어떤 그런 거를 글을 올려가지고 하는 거는 이건 진짜 이건 건전한 비판이 아니고 맞아요. 진짜 네네. 품격이 없는 도를 넘은 비판이고 네. 이런 식이라고 그러면 그 대한민국에서 운동선수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서워서. 그러니까요. 맞아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북한이 뭐 국제대회 나가가지고 지면은 아우지 탄광 보낸다는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거 저 웃기는 일이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거요, 요번에 장현수 선수 관련돼 가지고 그 도를 넘는 어떤 글을 청와대 뭐 청원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 올린 분들 개인적으로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이런 문화가 계속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굉장히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일린 네. 얘기고요. 예, 당당히 어깨 펴고 귀국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시각이 9시 3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를 파헤치고 이슈를 터뜨리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조양호 회장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난 4월 30일에 국세청에서 조양호 회장을 포함해서 이 사람매를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남부지검에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고 조중은 회장이 이제 스위스하고 프랑스 해외에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2년도에 이제 사망을 하시고 그 재산은 그러면 자녀들한테 상속이 되죠. 네. 근데 그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오늘 남부지검에 이제 포털라인을 쓰게 된 거고요. 네. 그 외에도 지금 뭐 횡령 문제나 여러 가지들이 많이 엮여 있는 상황이라 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다 조양호 회장 들어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네. 조양호 회장은 아까 들어가면서도 아무것도 인정하거나 뭐 부인하거나 하지 않는 NCND 자세를 모색했는데 이 상속세 포탈 관련해서는 물론 추후에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납부는 했습니다만 일단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 조사는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를 안 냈는가 봤더니요. 물론 뭐 적게 내면 적은 액수를 안 내면 그나마 죄가 덜하고 많은 액수를 안 내면 죄가 무겁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얼마를 안 냈는가 봤더니요. 무려 5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검찰이 보고 있어요. 지금 이 500억 원 상속세입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지금 조양호 회장이 받는 혐의는 이 상속세 탈루 혐의 말고도 여러 가지 혐의가 있어요, 또. 네, 이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드러난 게 이제 두 가지예요. 일감 몰아주기 하고요. 아하. 통행세 가로채기. 그런데 뭐 일감 몰아주기는 뭐냐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뭐 면세점 같은 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어떤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이제 몰아주거나 아니면 이제 통행세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들의 일가가 그냥 자녀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네네. 그럼 경유하면은 경유하는 과정에서 이 일정 부분에 돈을 줘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결국은 이게 이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 회사 돈을 일정 부분 빼돌렸다 그러면 그 자체가 업무상 횡령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약 한 20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500억 정도의 상속세 납부하지 않은 거는 사실 세금은 납부하는 순간 어느 정도 비난 가능성이 적어지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200억 정도의 그렇죠. 배임이나 횡령죄가 도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네. 더 처벌이 클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질문을 허 소장님께 드려서 개인적으로 좀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질문 드려볼게요. 긴장되시죠? 네. 그런데 한때는 허 소장님이 근무를 하셨던 그 회사가 속해 있던 한진그룹 일가, 뭐 조양호 회장이 그동안은 뭐 지난해 9월에 의해서 두 번째 포토라인에 섰습니다만 어쨌든 이 한때 몸담았던 회사의 이 오너 일가가 이렇게 줄줄이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 보시면서 마음이 편치는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많이 편치 않습니다. 사실 네.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다녔던 회사고 친정 같은 곳인데 그곳의 오너가들이 특히 오늘처럼 이 축제 같은 아침에 찬물을 끼얹는 맞아요. 주인공이 네. 된다라는 게 되게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사실은 많은 기업인들을 뵀는데요. 모든 기업인이 다 저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업인들도 옹호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오너가들의 몇몇 분들은요. 그러니까 분과 놈이 있다면 놈짓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게 모든 사건의 발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돈도 그렇고요. 비행기도 그렇고요. 다 같이 쓰는 우리 회사 거라는 생각을 해야 맞아요. 되는데 네. 개인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부분에서 네. 모든 것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으면서 마음이 좀 그러니까요. 아픕니다. 네. 조금 전에 조양호 회장 출두 모습이 혹시 준비가 되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글쎄요. 그럴까요? 그러면 일단 뭐 얘기를 들어보고 시작하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양호 회장의 출두 모습 저희가 앞서 잠깐 보여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 서울 남부지검에 출두했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자 조형을 구속하라! 범법자 조형을 구속하라! 무장형 조형사 사형에서 국민을 죽인 살인마 조형을 구속하라! 이 살인마 조형을 구속하라! 살인마 조형을 구속하라!
아내분에 이어서 이렇게 서시게 됐는데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검찰의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상속세는 왜 안 내신 겁니까? 검찰의 모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횡령과 배임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조현아 씨 변호사비 의혹도 나왔던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직원들이 퇴진 요구하고 있는데 회장직 물러나실 생각 없으세요? 퇴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이게 백성문 변호사님. 네. 글쎄 뭐 어떻게 무슨 효과라 그럴까 나비 효과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갑질 이후 네.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총수 일가가 전부 다 포토라인에 쓰는 거는 저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현민 전무의 그 소위 말하는 물벼락 갑질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날 이제 언론에서 시작이 됐던 게 조현민 전무의 과거 또 유사한 사례들 네네. 그다음에 갑자기 음성 파일 아하. 그다음에 영상 녹음 파일들이 나오면서 5월 1일 날 조현민 전무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맨 왼쪽에 지금 약간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조현아 부사장은 과거에 땅콩양 당시 한번 섰다가 이번에 또 섰죠. 외국인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였는데 네. 아마도 이제 저 출입국 관리소에서 생각했던 것은 이거는 이명희 사장이 좀 주도한 것이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요. 이명희 사장은 여러 번 봤죠. 네. 뭐 검찰, 뭐 출입국 관리소, 그다음에 영장 실질심사 2번, 그러니까 영장 2번 다 기각됐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오늘 결국 이제 조양호 회장까지 이제 포토라인에 쓰게 됐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누구 한 명의 잘못이라기보단 재벌 총수 일가 전원이 그냥 몸에 밴 갑질로 시작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김복준 의원님 네. 저 모습은 꼭 이 어떤 혐의에 대해서 구속 여부를 떠나서 네. 사실 대한민국의 국격과도 좀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도 그쵸. 해봅니다. 네, 서글프죠. 네네. 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도 엄밀하게 하면 엄청난 특혜죠. 물론 그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그 저간의 사정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처신을 저 일가가 했었어야 되는데 회사와 어떤 이 개인을 구분하지 못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이제 네. 속된 말로 천지분간 못한 저 일가의 어떤 네. 이 행태가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거 조현민이의 컵 던진 거에 시작됐다고 보지 않아요. 아하. 물꼬는 분명히 누가 말해도 조현아가 떴어요. 조현아가 물꼬로 떴나 이제 카크 피스톨 이제 탁 방아쇠 쥐고 있던 거 슈팅한 게 이제 조현민인 거죠. 아하. 그리고 결국 그게 이명희 씨의 그동안 누적됐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만이 알고 있던 그쵸. 그 만행. 터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증폭됐고요. 네. 급기야 총수기 때문에 조양호 회장이 오늘 이제 출석하는 일이 있었는데 저는 여전히 이제 좀 속상한 부분은 있어요. 네. 이 사건 수사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조현민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저는 무리라고 생각했어요. 그 부분은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여전히 이명희 씨 관련돼 가지고 물론 10명 중에 5명한테 많은 돈을 주고 합의를 했다고 해서 돈의 위력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한테 상기시켜준 고마운 분이지만요. 이명희 씨의 상습 폭행 이게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유감입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포토라인에 섰던 그 조양호 회장님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좀 반성하는 듯한 거라던가 그렇죠. 아주 큰 문제로 나왔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네. 조금 안타깝거든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자켓에 단추를 닫는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서 계실 때 다리를 이렇게 정말 크게 벌리고 서 계세요. 그리고 기존의 세 분 그 딸들과 부인이 고개를 숙였던 것만큼의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모습은 상속세 나만 안 냈냐라는 그런 모습인 것 마냥 보여서 네. 왜 저런 태도를 하고 나오셨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왜냐면 같은 제 친정 같은 곳이라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러네요.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서울 남부지검의 조사는 상당히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뉴스파이터도 이 내용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사건 사고를 파헤치는 뉴스파이터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뉴스파이터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보시라는 건 아닙니다. 휴가를 가시거나
어디 볼일 보러 가셨을 때, 외부에 가셨을 때 실시간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보실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뉴스파이터와 늘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타깝죠. 강진 여고생 사망 사건. 하지만 경찰이 밝혀내야 될 점은 아직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강진 피해 여고생은 실종 직전까지 단발머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남 강진에서 야산에서 발견됐을 당시 이 여고생의 주검은 머리카락이 짧았던 상태였다라고 앞서서 뉴스파이터 시간에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한 보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발견 당시 이 여고생 머리카락이 무언가 예리한 도구로 단정하게 잘려 있었다. 길이는 1cm가량 짧았다. 그러면서 남자들 스포츠 머리 자른 것 같은 모습이었다며 분명 누군가 일부러 머리카락을 자른 흔적이 있었다라고 이제 경찰이 얘기했다고 한 그 보도 매체에서 이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 그 뉴스파이터 취재팀에서는 관련돼서 경찰한테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히 그 전체적으로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경찰 측에서는 과연 무엇으로 머리카락을 잘랐는지 그 주변 인근을 수색해 가면서 그 관련된 도구를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리를 해보면 애초에 이 숨진 여고생은 애초에 평소 머리가 단발이었다는 거예요, 홍순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제 네. 발견 당시 그러니까 아니 발견 당시가 아니라 평소에. 네, 평소에 단발 차림 그리고 흰색 운동화 청바지 차림으로 네. 실종 직전까지 이제 모습이 이제 확인이 된 건데 네. 발견됐을 당시에는 알몸 상태였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거의 없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게 과연 이제 부패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없었던 거냐 아니면 누군가 머리카락을 자른 흔적이 있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일단 지금 이 남자들 스포츠 머리라고 이제 하잖아요. 네. 아마 여러분들 길 가다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포츠 머리.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하는 스포츠 머리이기도 하는데 머리가 굉장히 이제 이 두피에서 얼마 길이가 되지 않는 한 1cm 정도 되는 남짓되는 그런 길인데 보통 여고생은 단발머리를 하더라도 이 정도는 오잖아요. 이 고개 턱 밑 이 정도까지 오는 게 단발머리인데 그게 1cm 정도의 스포츠 머리 형태로 발견 당시에 머리카락이 있었다. 그러면 김복준 의원님, 네. 누군가는 이 숨진 여고생의 머리카락을 일부러라도 잘라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네. 머리 전체를 균일하게 약 1cm 정도의 길이로 잘라냈다면 이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거잖아요. 아하. 그렇다면 의도가 분명히 개입된 거고 네. 그 의도는 간단해요. 뭘까요? 사실상 사체가 발견됐을 때 머리털이 없다면 그 사람의 어떤 DNA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아하. 특히나 백호라가 됐을 때는 머리털은 남아있거든요. 네. 백호라가 돼도. 네. 그럴 때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네. 머리털이 없다면. 아하. 그렇다면 머리털을 일부러 없애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조금 주목할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물어보긴 했는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사람들 머리를 깎을 때 쓰는 이 머리 기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바리깡이라고 하는데. 바리깡이라는 네. 거. 이거는 사실 1cm가 안 남아요. 아, 그런가요? 바짝 대고 밀어버리면 거의 삭발 1cm가 수준인가요? 삭발 수준이 되기 때문에 안 남는데 개 같은 개 경우 네. 개라든지 이런 거를 털을 깎는 어떤 그 도구는 좀 크다고 합니다. 그래요? 유사한 형태의 바리깡 형태인데 그런데 그거는 1cm 정도 담을 수 있다고 그래요. 네. 바짝 사람 머리 자르는 바리깡하고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른바 동물들 털깎기용. 네. 그 부분은 좀 다르다고 해요. 아하. 그 기계라면 1cm 정도는 남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경찰이 아마 이 사람하고 지갑하고 연관돼서 가능성이 있다면 네. 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기계를 찾는데 주력해가지고 만약에 네. 그 기계를 찾아서 거기에서 피해자의 그 DNA가 도출된다면 이건 아하. 명백히 네. 이 사람의 범행인 걸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부분 참고해서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백성원 변호사님, 네. 현장 이 용의자 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낫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경찰은 이 낫이
여고생의 머리를 짧게 자르는데 사용된 도구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그 근거는 뭘까요? 일단 낯이 예리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아. 사람 머리카락을 자를 정도로 예리해야 되는데 예리하지도 않았고 아하. 그 낯은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이 여고생의 그 땀이라고 추정이 되는 묻어 있는 그 DNA도 지금 발견이 된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 낯은 무언가 여고생이 들고 일을 할 때 썼던 것이지 아하. 이 낯이 범행 도구라거나 네. 아니면 이 여학생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머리를 자를 때 썼던 용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 네. 이제 제가 머리 자른 용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 제일 큰 이유가 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낯이 무뎌가지고 지금 뭐 못 쓰는 수준인데 그 머리카락 자르려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아니었던 것 같고 아하, 네. 그리고 낯이 범행 도구가 아니라는 이유는 이 여학생의 사체에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외상으로 보이는 낯으로 인한 뭐 예리하게 뭐 배웠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낯은 말 그대로 이 여학생을 뭔가 산에 사는 아르바이트로 네. 유인해서 이 낯을 여학생이 쓰게 만들었던 것이지 이 낯이 범행 도구나 이런 다른 용도로 사용된 건 아닌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지금 여고생의 시신이 발견된 인근 반경을 중심으로 혹시라도 여고생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는데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도구가 있지 않을까. 금속 탐지기를 동원해서 그 일대를 다시 한번 또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낯은 저 도구에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뭔가 예리한 머리카락을 저렇게 짧게 자를 수 있을 정도 예리한 도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추정에서 일대를 금속 탐지기를 동원해서 샅샅이 수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애초에 이 용의자가 여고생 실종 당일날 저녁에 13분 정도 자택 인근에 있는 저수지에 다녀왔다 이런 추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른 시각이 나왔다면서요 지금. 그러니까 그 범행 당일 16일로 돌아가 보면 네. 이 여학생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치고 집에 와서 옷가지로 추정되는 걸 태우고 네. 그 다음에 세차를 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한 9시 좀 넘어서 읍내에 있는 당구장에 다녀오겠다라고 그랬죠. 하고 지금 그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인근 저수지였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랬죠. 근데 경찰이 이제 이것저것 다 확인해 보면서 보니까 통신 신호가 잡혔던 저수지가 아니라 집과 멀지 않은 곳에 다녀온 것으로 조사가 됐다. 허허. 저 집과 멀지 않은 곳이 어딘지는 지금 뭐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최소한은 저수지는 아니다라는 그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용의자의 그 시각에서 보면 네. 용의자는 사실상 거의 완벽한 완전 범죄를 해왔던 거예요. 네. 여학생 산에 올라가서 지금 살해한 걸로 추정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고생 옆에 립글로스 하나 빼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남겨놓지 네. 않고 그리고 전부 다 없앴는데 이제 없앨 때도 네. 불에 태워도 잘 안 타고 흔적이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일단 금속으로 돼 있거나 뭐 이런 네. 것들인데 첫 번째 휴대전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시계. 네. 그리고 지금 뭐 계속 나오는 것 중에 뭔가 이 여고생하고 관련된 것들을 나머지를 정리하는데 이 13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CCTV, 뒤늦게 확인된 CCTV 보면 여고생이 집을 나설 당시 조그만 손가방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시신 발견된 현장 인근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13분간의 또 다른 행적, 뭔가 미심쩍은 행적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3분 동안 저수지 말고 다른 곳을 다녀왔다고 하던데 혹시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해보니까 저수지 쪽 아니에요. 저수지 자체가 안 갔어요. 아, 그러면 어딜 갔는지는 근데 밝힐 수는 없고요. 네. 범죄 추정하는 단서에 의미가 없는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 사생활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물론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뉴스파이터가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 관계자 마지막 부분 얘기가 지금 국민분과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엔 좀 답답해 보인다는 생각도 해볼 만한 게 범죄 추정하는 단서에 의미가 없는 거라서 저수지 말고 딴 데 갔는데 어디 갔는지 밝힐 수 없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 사생활도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망을 한 여고생의 인권보다 더 중요할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요. 네. 지금 이 인터뷰하는 경찰관의 저 이야기는 아주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아하, 네. 거기에다가 지나치게 우리가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가요? 네. 저 언론에다가 인터뷰를 한다면 저 정도 선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데요. 네. 저는 저 사람이 마지막에 저 경찰관이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 사생활도 있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어디를 갔는지 적어도 예측은 됩니다. 어디 그 장소가 어디라는 건 예측은 됩니다. 그렇지만 살인사건 수사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건하고 직접적인 지금 연관관계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노출하는 거는 지극히 경계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대상의 제한은 없어요. 따라서 경찰이 아마 그쪽도 조사는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이 경찰 관계자분의 얘기는 아직까지 경찰이 신중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수빈 아나운서. 네. 경찰이요. 이 일대, 강진 일대의 예전에 실종 사건까지 다 들여다보겠다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 전남 지역에만 2000년 이후로 실종되고 찾지 못한 여학생이 5명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경찰이 그 미제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강진 사건과 별개로 경찰이 그 실종된 그 학생들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계속 벌여왔습니다. 네. 그 와중에 이번에 강진 사건이 터지니까 네. 혹여나 저 아직까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네. 혹여나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네. 뭔가 연관성을 지금 살펴볼 계획이라고 경찰이 네. 밝혔습니다.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으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는데 가능성이 낮다고 또 단언할 수만 또 없는 단계죠. 아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용의자가 이 범행이 처음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너무 완벽해요. 이 피해 여고생을 일주일 전에 학교 앞에서 만나서 서로 연락도 주고받지 않은 채로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일주일에 만나서 여학생 태우는 것도 CCTV에 잘 안 보이고요. 큰 도로도 아니고 국도만 다니고 만약에 이게 이 여학생이 친구한테 아빠 친구가 아르바이트 시켜준다 좀 위험한 일인 것 같은데 혹시 다음날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해달라 뭐 이런 SNS만 보내지 않았으면 이거 저희가 우리 얘기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완벽하게 그 범행 이후에도 너무 완벽하게 옷 태우고 세차하고 너무 태연하잖아요. 나중에 이 피해 여고생의 엄마가 오니까 너무 놀라서 다음날 자살하게 된 건데 그렇다면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정도의 좀 완벽하게 범죄를 계획해서 하는 사람이 이번이 처음일까? 일단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과거에 대한 실종 사건들을 쳐다보고 있는 건데 2000년 6월 5일에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제 실종이 됐었고요. 2001년에도 초등학교 1학년 김모양이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사라져서 아직까지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용의자하고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지금 엮을 수 있는 건 아예 없는 상황이지만 이 사람이 원래 최근까지 도안면에 살다가 2014년에 보신탕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강진으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럼 그 주변에서 계속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변, 강진 주변에서 있었던 실종 사건하고 이 사람하고 연관관계가 있을까라는 의문은 경찰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고요. 지금 물론 이 좀 초등학생 2명이 이 용의자가 납치해서 살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 확인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김복준 의원님.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런 자료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 가출, 전라남도에서입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가출 실종 신고가 접수돼서 미해결, 즉 미제 사건으로 남은 성인 여성 사건이 총 115건.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가출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소재가 155건입니다. 155건. 네. 발견되지 않은 분들이 이제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좀 저한데 성인분들은 본인이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자력으로. 근데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들이 실종된 이후에 소식이 없다고 그러면 사실은 상당히 비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집중해서 보는데 네. 조금 전에 백 변호사님이 설명하신 그 2000년도 6월 5일 똑같이 그다음에 1년 뒤에 2001년도 6월 1일 똑같이 1년 상간에 6월 달입니다. 네. 지금과 같이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6월이에요. 수풀이 우거지는 녹음기에 발생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비슷하고요. 네. 이제 하나 꼭 여기다가 이제 뭐 이거 연관관계를 구태여 좀 넣어본다고 하면 네. 이 없어진 요번에 살해된 그 뭐 사망한 여학생이 네. 원래 어려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 그 지금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그 집을 다니면서 삼촌하고 서로 알았대요. 네. 그래서 아주 이 여학생이 어려서부터 이 용의자는 아이를 봐왔던 거고요. 네. 여고생을 그랬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소아에 대한 어떤 집착적인 어떤 그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네. 이상하게도 연관되기는 해요. 고리가 떨어지진 않아요. 이렇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경찰이 아마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02년도 사건, 2001년도 초등학생 1, 2학년 2명 없어졌거든요. 또 그 아이들이 공교롭게 도안면 쪽에 사는 아이들이었어요. 네. 이 범인, 이용의자의 고향. 그래서 이거하고 연관관계는 아마 지속적으로 다른 팀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프로파일러도 붙었습니다. 네. 예. 다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라는 점. 지금은 단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경찰도 추정에 무게를 두고 연관성을 계속해서 수사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이 한눈 팔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는 안 되나 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60대 남성이 한 40대 여성을 네. 1995년부터 98년까지 이제 서로 만나면서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 미혼 여성이 그 뒤에는 결혼을 했겠죠. 아하. 근데 결혼을 하니까 2004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22일까지 너 나 유부남 만났던 거 내가 네 남편한테 이를 거야. 허허. 그러니까 돈을 보내. 어허. 그래서 총 15차례에 걸쳐서 이 40대 여성에게 1억 2천만 원을 갈취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하하, 세상에. 아니, 좋을 때, 사귈 때는 언제고,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행동이에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사귄 거는 95년부터 98년까지 한 3년 정도 된 건데, 네. 그리고 나서 연락이 끊겼다가 이 남성이 여성이 결혼을 했다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 이제 이렇게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다고 하는데, 네. 뭐 요양원에 들어가야 된다면 1,500만 원, 소를 키워야 된다면 1,8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이렇게 몇 년 동안 총 1억 2천만 원을 갈취한 이제 사건입니다. 지금 요양원 얘기가 나오길래 대체 무슨 얘기야? 뭐 나이가 대체 몇 살이길래 했더니 저희가 알아봤더니요. 이번에 이 재판을 받게 된 사람, 이 남성이요. 나쁜 짓을 저지른 남성이 69입니다. 네. 그리고 한때 내연관계였던 여성이 42살이니까 줄잡아 27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김복주 의원님, 이 피해 여성은 이 나쁜 남성이 돈을 달라고 할 때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유부남을 만났던 사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하. 그게 참 이런 남자도 남자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사실. 보니까 본인이 유부남이면서 미혼 여인 여성을 만났다. 네. 그 자체는 본인이 더 어떤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네. 아하. 역으로 이용한 거죠. 네. 한참 지난 다음에 결혼한 여성, 이제 여성을 딱 봐뒀다가 네. 아마 이제 범행이 시작된 건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69세니까 2004년도로 올라가니까 55세 때부터 범행이 시작됐어요. 네. 55세 때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옛날에 유부남인 나를 만났던 사실을 지금 현재 네 남편한테 말하거나 너희 가족한테 얘기하겠다. 네. 즉 말하면 가정을 파탄시키겠다 하는 겁을 주면서 네. 이제 이 돈을 뜯어냈는데 명목은 참 추접스럽네요. 요양원에 가는 돈 1,500만 원, 네. 소를 키워야 된다 1,800만 원. 뭐 그래가지고 이게 합쳐서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이 여성분 물론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요. 네. 요즘에는요 경찰에서 개인 그 신상보호 철저하게 해줍니다. 네. 이런 게 있으면 즉각 신고해가지고 바로 잡아놔야 돼요. 네. 그런데 허 소장님, 네. 이런 사람을 지금 시쳇말로 찌질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자신이 분명히 그 나쁜 짓을 하는데 관련됐던 인물인데도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여성에게 협박을 했어요, 지금.
그러게요. 진짜 찌질남 맞는 것 같고 네. 뭐 꼰대 이게 무슨 진상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추정을 해보니까 두 남녀가 만날 때 여성의 나이가 한 33세에서 36까지 한 3년 정도 만난 것 같은데 네. 아마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에 위로를 해주면서 만났던 27살 많은 남자였거든요. 네. 정말 사랑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정말 위로를 받는다는 마음으로 그 여성은 만났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남자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 하는 게 정말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권 수장님이 네. 지금 무슨 형태로건 좀 한마디 욕이라도 해주고 싶으신데 예, 지금 하고 힘드신가 싶은데. 봐요. 방송용으로 하려니까 참 힘드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방송 끝나고 대기실에서 들어드릴게요. 실컷 저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 보면은 죄질, 뭐 우리가 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데 죄질이 정말 상당히 불량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죄질이 그렇게 불량하게도 불구하고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제가 형량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나라가 왜 그래 또 이러실 것 같은데 아하. 징역 1년 8개월 정도 선고됐습니다. 아하, 네. 이제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10년 이하면은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양형 기준으로 생각을 할 때는 사실 그렇게 낮게 선고된 건 아닙니다. 일단 실형이 선고된 거고요. 그 네. 이유는 일단 이 사람이 정말 찌질하긴 했지만 네. 본인의 범행 일체 뭐 다 이거는 자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난 네네. 거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네. 또 지금 그 요양원이 이것 때문이었나 모르겠는데 심근경색증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건강도 좋지 않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찌 보면 양형에 좀 좋게 참작이 됐던 건데 아하, 네. 다만 이제 재판부에서 바라봤던 거는 네.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서 굉장히 장기간이잖아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그랬으면 네. 얼마나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마음 졸이고 힘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고통을 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질을 안 좋게 봤고 네. 그래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에 피눈물 난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찰이요, 8시간 동안 복복복 외치고 다녔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그렇게 평화로운 시장에서 이렇게 복복복 외쳤던 건데요. 네. 지난 25일입니다. 월요일에요. 낮에 그 충남 부여에서는 이 5일장이 한창이었습니다. 네. 70대 생선 장수가 좌판에 그 생선들을 깔아놓고 생선을 팔고 있었던 건데 한 손님이요. 보거와 광어를 사서 갔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모습입니다. 네. 지금 분홍색 옷을 입은 남성 손님입니다. 네. 지금 좌판에 사람들이 몰려 있죠. 여기가 이제 생선을 파는 곳인데 야. 분홍색 옷을 입은 남성이 이 곳에서 생선 그리고 보거와 네. 광어를 사서 이제 집에 간 겁니다. 네, 5일장이니까 얼마나 생선 좋은 놈 나오는가 한번 보자. 그렇게 오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손님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남성이 사고 간 다음에 한 손님이 이제 좌판을 보다가 생선을 보다가 네. 근데 이거 보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아하. 이거 곰치가 아니야? 보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보거 맹독성이 있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그냥 팔아도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하. 큰일 날 뻔했다. 그랬는데 이제 이 네. 남성이 그때 이제 순간 머릿속에 불안한 생각이 스쳤다고 합니다. 네. 내가 조금 전에 이 생선을 곰치인 줄 알고 팔았는데 손님이 그 보거를 먹고 독에 중독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남성이 얼른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저 생선이 곰치가 아니라 보거였던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바로 경찰한테 이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곰치입니까? 보거입니까? 사실 저는 진짜 모르겠는데 낚시를 즐기는 우리 김복주 의원님 이거 뭡니까? 보고 맞는데요. 아니 네. 낚시 즐겨서 아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시장 뭐 5일장 같은데 이렇게 생선 떼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파시는 분 같은데 네. 그래도 생선 장사 하시려면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아하. 이거 보고만큼 이거는 정말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독이 있는 거라 이건 먹고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하, 네. 저 일선에서 그 형사할 때 네. 보고 잘못 드시고 사망하신 분 사건도 해봤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끓여서 먹어도 사망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네. 공부를 안 한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 그거보다도요. 저는 그래도 뒤늦게라도 이 생선 장사 하신 분이 신고를 경찰에 빨리 112에 하셨다고 그래요. 네. 해주는 바람에 그래도 만약에 이분이 경찰이 찾기 전에 조리해서 드셨으면 큰일 날 생명이 뻔했는데. 위험할 뻔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 다행이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자, 이 보고 찾기 대소동이 일어나면서 경찰도 그 보고를 사가신 손님을 찾느라 진땀을 뺐을 텐데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선 장사가 곰치를 이제 보고를 잘못 팔았다고 사간 사람이 이제 보고인데 곰치로 알고 사갔다. 곰치인가 도치인가로 알고 판매를 했고 저희가 봤을 땐 보건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가 파출소에서 받았을 때 오후 3시고요. 찾았을 때가 11시, 밤 11시니까 한 8시간 정도. 갔을 때는 이제 광어 2마리, 보고 1마리를 샀었는데 네. 이제 보고는 안 드시고 광어 1마리만 드셨더라고요. 와, 근데 이게 보고란 생선이 이래서 보고인가 봐요. 이게 경찰이 찾았잖아요, 그 구매자를. 선생님, 생선 뭐 사가셨어요? 아, 내가 사간 게 놀랄 때 보고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곰치인 줄 알고 사는데 보고랍니다. 구매자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모 드라마를 보면서 경찰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됐었거든요. 네. 경찰분들이 진짜 고생이 많고 한 명의 시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네. 이 보고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전문가를 찾아가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보고가 정말 맞다라는 것부터 네. 확인을 하고 그 분을 찾기 위해 그 여섯 시간, 열 몇 시간을, 8시간을 여덟 했답니다. 시간을 네. 찾아 헤매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백성훈 변호사님, 네. 이 보고가 왜 이렇게 그냥 일반 이 좌판에서 팔면 안 되고 이 전문가의 손길이 왜 필요한 거예요? 보고가 얼마나 위험한 생선이에요? 네. 복요리 하는 데는요. 네. 거의 뭐 자격증 정도를 자격증이 취득한 있어야 돼요. 사람들만 그래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독을 제거하고 먹을 때는 정말 맛있는 생선이지만 네. 그걸 먹으면 거의 몇 분 안에 사망을 하는 정도의 아주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좌판에서 아마 이분은 아까 김복중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선 공부를 별로 안 하고 그냥 곰치라고 생각하고 팔았는데 네.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보고면 이분도 아시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거. 네. 근데 저는 정말 천만다행인 게 밤 11시에 네. 밤 안 11시면 드셨어. 원래 이 상한 거 다 먹을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광어만 드시고 이거를 내일 그러니까. 드시라. 곰치라고 생각한 네. 이 보고를 안 드시게 천만다행인데 네. 만약에 이걸 사간 분이 이 보고를 먼저 먹고 문제가 생겼다. 아, 보세요. 저런 특성이 있어요. 아, 그래 말씀하세요. 네네. 아. 그렇게 되면 이 생선을 판매하신 분은 본인은 물론 곰치라고 알았지만 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팔고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러니까요. 그것만으로 업무상 과실치상 혹여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 큰일 날 있습니다. 뻔했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이제 광어하고 그 본인 입장에서는 곰치 사간 거잖아요. 사실은 곰치는 술국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반적으로 아침에 술국으로 드시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술국으로 드시려고 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고가 안 난 것 같아요. 아하. 예. 이게 로또라는 게 딴 데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광어랑 곰치인 줄 알고 사갔는데 곰치가 보고였어요. 근데 딱 갔더니 경찰에 갔더니 광어만 그 사이 광어만 드셨대요. 보고는 안 약주하시면서. 드시고 이게 바로 로또입니다. 정말로 행운이 살렸으면 그 사이에 이거 요리해서 드셨으면 어쩔 뻔하셨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하철 이 역무원실에 아마 하루에도 수백 명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이 하루는 찾아왔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19일입니다. 이 한 40대 여성이요. 지하철 신당역 2호선과 6호선 있는 데죠. 여기 역무실에 하얀 봉투를 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허. 그 하얀 봉투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제 네. 역무원한테 전하면서 네. 오래전 도움을 주신 지하철 직원께 미안한 마음을 한동안 갖고 있었다면서 이렇게 하얀 봉투를 전한 건데 굉장히 돈이 지금 5만 원짜리 4장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3장입니다. 3장입니다. 네. 3장이 들어있는데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15만 원이나 역무원에게 전해주고 갔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관심을 모았던 사연입니다. 네. 김복진 의원님, 예. 저렇게 한 여성이 예. 뭐 40쯤 돼 보인다고 해요. 목격자분들, 그 역무원분들 얘기로는 봉투를 가지고 왔는데 봉투를 열어봤더니 5만 원권 3장 그리고 손편지가 있었대요. 대체 뭐라고 적은 거예요, 손편지에? 아마 이분이 20대 때, 지금은 네. 40대가 넘은 20대 후반경에 직장에서 늦게 퇴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내려고 보니까 지갑에 수표 한 장만 있었던 거예요. 아, 지하철 요금 내려고 보니까. 아. 요즘엔 그 당시에는 그 수표 또 잘 안 바꿔주고 맞아요. 복잡했으니까 네.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영무원분한테 아마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하.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그 영무원분이 이제 저 지하철 요금도 해결을 해주고 네. 그리고 여기서 내려서 또 버스 타고 가야 되지 않냐. 네. 그러면 또 수표 어떻게 사용하겠냐. 그래서 아마 그 돈까지 좀 빌려주신 것 같아요. 세상에. 빌려주신 건지 그냥 아마 그분 입장에서는 받을 생각 없겠죠. 좋겠죠. 네. 그랬는데 이걸 이제 받아가서 잘 사용을 했으면 이분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와서 갚아야 되는데 네. 본인 딴에는 좀 뭐 용기도 좀 없었고 다시 가기가 네. 좀 바쁘다는 핑계로 그게 그럭저럭 2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분 정말 양심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마음속에 엄청난 빚으로 아마 계속 눌러왔던 모양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아마 복리자의 복리자까지 계산을 해서 나름대로의 계산으로 해가지고 그 15만 원을 갖다 주고 정말? 고맙다는 편지를 네. 쓴 것 같습니다. 정말로 네. 양심적인 분인데 이 돈을 건네받은 영무원 분들도 정말로 가슴 한편에 따뜻해지고 그럼요. 정말로 뭔가 이 감동이 뭉클했을 것 같은데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중후반 그 여성 고객분이요. 저희 직원에게 다가와가지고 간략하게 봉투하고 이런 걸 내밀면서 자기는 익명으로 좀 처리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봉투 안에 든 그 사연이 있으니까 그 사연을 읽어보시면 안다고 늘 잊지 않고 이렇게 그 지하철을 이용하시면서 그 마음의 그 부담이나 그 이런 거를 갖다가 표시를 해주신 거에 대해 고맙고 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서로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따뜻한 사회가 지속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20년 전이면 1998년쯤 그때는 교통카드가 이게 활성화 안 됐었죠. 아예 나오지도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기억에는요. 돈으로 그런데 돈이 아예 없던 분은 아니었는데 수표밖에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찬돈이 없을 때 막차를 타야 돼요. 지금 안 타면 이거 막 택시 요금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그래서 자초용 설명했는데 허 소장님 혹시라도 영무원분들이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라고 했으면 정말 이런 감동의 사연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따뜻하고 뭉클한 감동을 주는 사연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맹자는 성선설자였거든요. 아하. 사람은 누구나 다 착하다는 겁니다. 다만 환경이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건데요. 이 여성분은 분명 용기가 없었을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다시 주기도 부끄럽고 그런데 20년 만에 이렇게 용기를 낸 것에 저희는 진짜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 영무원님 욕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기존에. 넌 왜 이렇게 맨날 착하기만 하니? 너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랬을 수 있는데 착한 사람이 이렇게 복 받는다라는 것도 그런데 보여주신 것 근무하다 같습니다. 보면요 많이 빌려줘요. 저도 경찰 생활하면서 줄 잡아서 50명 이상 빌려준 거 같거든요. 받으셨어요? 근데 저 갚으러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갚으십시오. 오십시오. 이제 좀 오세요. 제가 방송 하니까 이제 김복준님 찾으러 오세요. 그런데 백성 변호사님. 신당역 근무하시는 분들 저 그러면 15만 원 갖고 회식 하셨습니까 혹시? 아니 이게 지금 20년 만에 아까 김복준 씨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하철 요금 생각하면 15만 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복리에 복리를 붙여서 이분이 생각하는 그 금액을 갖고 왔는데 그 영무원을 지금 여기 근무 안 하시겠죠. 그렇죠. 그 영무원에게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다고 이거를 신당동의 영무원들끼리 회식을 했다면 오늘 안 좋은 사연을 우리가 소개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유락 종합사회복지관에 다 기증을 하고 기부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야 역시요.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행복 바이러스라는 말 써요. 좋은 일은 즉 선행은 선행을 낳는다. 행복 바이러스가 풍성한 오늘 6월 28일 목요일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뉴스파이터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